네. 혹시 참가자분이세요? 아니면 발표하시는 분이세요? 네. 오늘 등록하시면 이메일이 네, 영상 끝나면 하시면 됩니다. 하고 들어오시면 어디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저희 교육 정책 분야 자유주제 발표 세션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산, 서울, 공주, 제주, 전국의 각지에서 모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총 5개 지금 저희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당초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너무 죄송하지만 또 시작은 늦었지만 끝내는 시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2분 정도 한 팀당 발표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참여를 안 하셔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발표하실 때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인사하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첫 번째 발표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계시는 최혜슬 박사님의 개천용이 된 아이들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한번 발표를 듣고 또 궁금한 점들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스피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화면이 잘 보이시죠? 우여곡절 끝에 제가 먼저 발표를 하게 됐네요.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대. 혹시 지금 여보세요? 저 해도 되는 거 맞죠? 예, 맞고요. 지금 다른 참여하신 분들은 마이크를 꺼주셔야 소리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유명애 박사님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선생님 소리가 지금 다 들리거든요. 오디오를 좀 꺼주셔야 외부 소리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발표하시는 분 외에는 다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 박사님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이제 저 정말 해도 되죠? 네, 저 서울대 교육연구소의 최예슬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우리가 흔히 개천용이라고 하는 아이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
33명을 인터뷰를 했고요. 어떻게 한국의 시스템이 이 학생들을 서울대에 가도록 지원하는지 좀 탐색을 했고 오늘 좀 1차적으로 정리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들 뭐 우리나라에서 개천용이 나는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카이 학생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한 5% 정도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관점들이 이러한 소득 간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그리고 개천용이 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개천용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그 애들이 한 5% 정도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개천용이 됐을까? 그 연구는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현상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업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업 탄력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그 학생을 둘러싼 학교 그리고 사회적 맥락이라는 좀 전체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좀 고유한 그런 교육 맥락에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런 질적인 탐색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개천용에 관한 교육적인 그런 연구들은 많지가 않았고 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학업 탄력성을 좀 심리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고 또 양적인 자료로 분석을 했다는 그런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학생들의 경험 세계를 통해서 학업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좀 핵심적인 자원들이 뭐고 그리고 어떻게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지 좀 그거를 탐색을 해서 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좀 시사점을 얻고자 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지금 총 33명의 저소득층 서울대 재학생이었고요. 그 상대적인 빈곤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 50%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보시면은 3분의 2 정도가 기초생활 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이었고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한부모 가정이나 그 조선 가정,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데서 자란 아이들이었고요. 절반 정도는 그 지금 서울대에서 기회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총 3개월 동안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근거 이론 접근을 통해서 코딩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학생들을 둘러싼 시스템의 그 중첩적인 레이어들이 있죠. 그 가정부터 해서 뭐 학교 이렇게 제도까지 그 속에 그 여러 가지 학생들의 학업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자원, 좀 특징적인 자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뭐가 제일 학업에 도움이 됐냐고 물었더니 대체로 3가지를 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 형태의 물질적 지원하고 장학금 같은 거, 그리고 관심을 가져준 선생님의 도움, 그리고 내 자신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말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자료를 해석을 해 나가면서 학업 탄력성의 과정에 3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걸 2번째 연구 문제랑 좀 연결을 시켜보면 아이들의 학업 탄력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 3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걸 알았는데 바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들의 자원들 여러 그리고 이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학생들의 미시세계에 있는 그 교사의 역할 그리고 이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행위 이 3가지가 상호작용을 잘 해야지 그 학업 탄력성이 잘 지원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공공 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교육 기획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지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있죠. 삼성 기업의 그 장학 사업들. 그리고 요즘 지자체들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많고 그 사업들의 효과를 정말 아이들이 경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흥미롭게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좀 특권화된 문화가 있다는 건데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어떤 클럽 같은 거, 뭐 입시 대비, 지원금, 그리고 학교 밖의 자원들도 많이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최상위권의 그룹에 속하면은 이런 다양한 학교 안팎의 자원, 학습 자원을 집중적으로 굉장히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못하면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도 좀 이 특권화된 자원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 또 배제되는 경험도 했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상위권으로 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이 좀 사각지대에 많이 속하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업 탄력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생님의 자원 연결자로서의 역할인데 우리가 사회복지 수급 자격이 있어 가지고 주어지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선생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고 먼저 연결을 해 주고 또 소개를 해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이런 자원 연결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교사랑 친밀한 관계를 아이들이 맺을수록 교사들이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사실 원래는 안 되는데도 좀 지원을 해 주려고 막 노력을 해 주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반대로 선생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형편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관심과 그런 혜택에서 좀 배척이 되고 배제가 되는 경험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사의 역할과 지원 행동들에 있어서의 상호작용,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학업 탄력성 과정에서 중요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좀 학생들의 주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사정을 좀 오픈을 하고 선생님이나 학교 밖 시스템에 좀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할수록 이게 살아있는 마치 시스템의 유기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바깥에 있는 학습의 자원들도 거기에 더 많이 반응을 하고 이 아이를 도와줄 방법을 훨씬 더 찾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혼자서 이렇게 철저하게 감추고 괜찮은 척을 할수록 선생님도 잘 모르니까 얘 사정을 뭐를 연결시켜 줄 생각조차 좀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도움의 요청의 행위가 학교 안과 밖의 교육 자원들, 그리고 자원을 연결을 해 주는 교사들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그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학생의 사례에서 좀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잘 작동하는 모습하고 좀 그렇지 않은 스트러글링하는 케이스를 좀 대비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두 학생은 다 같은 기초생활 수급자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뭐 등록금이나 그런 장학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A 학생은 어릴 때부터 교사랑 관계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교사들의 예쁨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교사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는 기회균형으로 굉장히 원만하게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B 학생은 특히 교사가 말을 한마디 했어요, 뒤에서 얘에 대해서. 그래서 내신 1 등이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좀 교사에 대한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교사의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자존심 싸움을 하느라고 본인이 알력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항심이 생겨서 학교의 도움을 안 받고 '내가 혼자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혼자 하려고 애를 쓰고 대체로 다 인터넷 검색에 의존을 하고 스스로가 말하기를 이때부터 자기 인생이 좀 꼬였대요.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정말. 군대도 다 갔다 오고 결국에는 서울대에 입학을 했지만 사수를 했거든요, 이 학생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좀 여러 가지 왜곡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좀 잘 상호작용을 하면은 이 A 학생처럼 가정 형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좀 많이 완화가 되고 그 학업 탄력성의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지만 이 B 학생처럼 교사의 그런 자원 연결, 관계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의 요소가 좀 잘 작동을 못하면 대학 입학 과정까지 좀 상당히 곤란을 겪기도 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진짜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고 학생들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마을에서 그러면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학생들이 무슨 경험을 하고 있나? 이 연구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던 세 가지 요소, 자원, 교사, 그리고 학생, 이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학교 내에는 이런 학습의 자원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가는 학습의 자원들이 분배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들도 우리나라 고유 맥락에서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들이 개촌용이 되는 과정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현장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뒤에 교육 방법론 세션에서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만 학업 탄력성 현상에 대해서도 이런 미시적인 경험 세계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의 접근들이 교육 행정이나 정책 분야에서도 또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연구들이 축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개천용이 된 아이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업 탄력성이 국가와 또 교사와 학생의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 책에 보면 루비 페인의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이 있잖아요. 상당히 그런 좋은 결과가 한국에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시간 잘 맞춰주셨고요. 저희가 발표를 끝내고 답변을 토론을 하고 질문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서울대 교육연구소 개건연구원이신 류명애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양성대학 관련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우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회 좌장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유명혜입니다. 저는 개건연구위원으로서 한국의 교육정책을 관심 분야로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육행정학회의 2021년 연차 학술대회에서 제가 그 한국의 교사 양성대학 관련 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제로 발표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 인구 감소 추이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가 예측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는 그 교원의 정원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교사 양성대학의 입학 정원도 감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에서는 예, 선생님 발표해 주시고요. 지금 네, 화면이 잘하지 않은데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발표 자료가 이미 배포가 됐기 때문에 네. 발표 자료들을 보시면서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류명희 박사님께서는 계속 발표해 주시면 될 것 화면 같습니다. 공유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내용 지금 시간 내에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최분한테 메일로 보내가지고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안 네. 되는 걸로 알고 제가 있어요. 금방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계속 일단 발표 발표는 진행해 시작해 주세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1개 국립대학교 플러스 1개 국립대학교는 1을 지향하는 그런 산술적인 통합의 효과를 지향하고 정부에서는 그 국립대학교 경영의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통폐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범대학은 국립사범대학이 목적형 교원 양성 기관이고 또 사립대학에도 사범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국립대학,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의무 발령제로 해서 그 졸업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모든 졸업자가 교사로 임용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그 교원의 임용 시험을 합격한 분들이 임용이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발령제는 아닌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우리 그 교사 양성대학에 지금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묵은 과제였던 소위 현안의 형태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 이슈화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교사 양성은 목적형 양성입니다. 군에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인재 양성의 모델은 사관학교형도 있고 또 최근에 그 로스쿨 유형도 있습니다. 이 로스쿨 유형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그 높은 그 말하자면 기대 수익이 높은 직업에 진입을 할 그런 그 인원으로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사비 부담의 비중이 굉장히 큰 유형으로 양성이 된다고 보겠지요. 외교 아카데미는 최근에 이제 외무고시에서 전환되었습니다.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그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것을 수료하면 외교관으로 임용을 하는 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교사 양성의 지금 한국 목적형은 군장교 사관학교형인데 이 세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고려를 해서 현재의 목적형을 유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를 포함해서 교사 양성이 크게 그 기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으로 교육대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으로 국립의 사범대학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양성 국립대학교는 국립입니다. 전체가 다. 그리고 일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출신이 또 교사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교사 임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범대학의 중등교원 양성 목적기관인데 국립종합대학 내 단과대학 그리고 이 그 국립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서 사범대학은 교직 과정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이 아닌 기타 단과대학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해서 교사로 또 진출을 하게 되죠.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양성 대학 정책의 현안은 지금 서두에 이 자료가 공유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숫자의 문제, 정원 문제이고 또 하나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양성기관으로서 정체성의 위기다라는 것이죠.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구되는 것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사 양성 관련한 정책에서는 정부에서 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전문직 인원인 교원의 최초 입직이죠. 교사가 이제 교사, 교감, 교장 이렇게 그 경로가 있을 때 최초 입직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고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교원이기에 그 최초 단계인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성에서부터 임용과 전체 복지인 근무 조건 이런 행정이 국가에 의해서 기획이 되고 잘 주도되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입니다. 초등교사 양성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역사에서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케어를 동반한 그런 교육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 한국 교육의 강점입니다. 교과지도뿐 아니라 담임으로서 생활지도, 인성 발달, 또 관심이 많은 첫 번째 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단히 관심 많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은 학부모와의 관계도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업무의 그 질과 양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교사 양성 정책의 방향에서 특별히 초등에 중점을 두어서 학급 담임교사 업무의 분석을 통한 교사학습 지도 영역과 그 외 영역을 분리하고 그 외 영역을 이제 관리 업무라고 제가 지칭을 합니다. 인원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1학급당 교사 2인 정도에 상응하는 교원 수를 산정해 가지고
향후의 교원 정원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교사 양성의 수요가 증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인구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구의 소중한 학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교육할 수 있을까? 그 교육의 첨병으로서 초등교사 근무 여건 포함해가지고 절대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 교사 양성 정책에서 클래스 사이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수가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그 학급당 학생 수, 최적의 교수 학습을 유지할 수 있는 교원의 학급당 수를 재산정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양성, 교원 양성 중요하죠. 4대 교대 4대에 우수한 자원이, 교직의 사명감을 가진 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요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직한 현직 교원이 그 업무의 만족도라든가 또 그 근무 조건 전반, 복지, 처우 이러한 것들이 잘 되어 있을 때 사기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교원의 질, 우수하고 유능한 교원이 양성될 수 있고, 이러한 교원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높은 그 업무 만족도를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게 되면 우리 한국이 지향하는 강대국, 교육 강대국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숫자 문제는 일단 그 마이너스에서 탈출해서 제로 또는 플러스 지향으로 가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정체성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체성 위기를 그럼 교육대학이 없어져도 되느냐, 사범대학이 없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양성대학으로서의 그 교육 프로그램을 고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교육학 교육이죠.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또 교육상담, 교육행정, 또 교육공학.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우리 교사들이 굉장한 그 원격 수업을 포함한 굉장한 그 질의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원격 수업의 수요도 굉장히 크고 이런 그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이 사범대학, 교육대학이 원격 교육과정 포함해서 유능한 교사로서 어떻게 더 이런 시대적인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대처하는 그런 교육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수의 교수 자원으로서의 교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교사 양성대학이 수행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교육학에서 공부하기가 힘든데, 교과교육에 관해서 공부하기도 힘든데 교육학의 비중이 너무 커서 힘들다, 이런 호소를 하게 되었고, 또 그 교원 임용 시험에서도 이 교육학 부문의 그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 사범대학에서 교과교육의 비중이 커지고 기존의 교육학 비중이 점점 줄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나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 영역인가, 교사 양성대학의 교직 소양의 그 코어지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그 이유로 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과정에서 이 사범대학,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사 소양 교육의 필수이기 때문에 그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인 것을 다시 이것도 제로 베이스에서 재논의해가지고 힘든 공부지만 꼭 필요한 그 교사 양성 교육의 그 핵심이고 필수인 그 교육학, 교직 소양의 교육을 오히려 철저히 더 깊이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체성 위기에 대한 답으로 저는 그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 저의 발표가 아마 시간의 그 제약을 좀 받고 있는 지금 네. 상태죠, 교수님? 예, 이제 거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숫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그 인구 감소를 이유로 마이너스를 방침을 천명을 했는데, 이 마이너스 정책을 탈피를 하고 유지 또는 오히려 증원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교육계에서 찾아서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에게 설득을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그
재직하시는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그 고유의 프로그램을 좀 아카이브화할 수 있도록 약간 자원봉사의 그런 의미로 교육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그 코스 디스크립션 또 교수 요목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그 양성 대학의 자산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그 교육학자 또 연구 진에서도 이러한 것을 그 국가의 그 교원 정책 또 교사 양성 대학에 관련한 정책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끊임없이 탐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네. 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죠. 하지만 꼭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되는 이런 교원 양성 대학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정말 큰 그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럼 다음에 발표하실 분은 우리 부산교육대학교의 이광현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발표 주제는 교원 성과급제 왜 폐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 던지셨는데 우리 다 같이 왜 폐지되지 않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유하려고 해보는데요. 공유가 잘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양이 많네요. 한번 쭉 혹시 잘 보이시나요? 근데 200페이지 예, 화면이 조금 작은 것 같고요. 발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화면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 예,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2분, 13분 정도입니다, 교수님. 네. 네. 거기 또 화면이 잘 안 되네. 네. 이게 보이시나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보이실 것 같아요. 저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안 보이죠. 노안이요. 네, 그러면 그냥 네, 다 파일 갖고 계시니까 네. 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줌 사용하다가 이번 시스템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지금 이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막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원성과급제 폐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주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현 정부 초기에 교원성과급제 이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꽤 많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폐지를 이제 아마 청와대랑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폐지되지 않았고 큰 변화가 사실상 없습니다. 과거에 교원성과급제 차등 지급률이 70%였는데요. 50%로 살짝 줄은 거 말고는 50% 줄은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뭐 MB 정부 때 50%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장관인 윤회 장관께서도 본인이 이제 16년도에 죄송합니다. 지금 목에 또 아침에 잠겨가지고 2016년도에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뭐 국정감사할 때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장관이 되셨는데 죄송합니다. 되셨는데 실제로 이제 추진이 되지 않았죠.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폐지가 안 될까 고민하다가 이론적 분석들이 최근에 이제 뭐 고민한 본 논문 중에서 뭐 옛날에 봤던 논문인데 이제 하버드 대학의 이제 교육학과의 웨이스라는 교수님 계신데 4가지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 이념과 정보, 이해, 제도라는 4가지 아무튼 이 요인에 의해서 정책이 형성되고 또 유지된다. 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4가지 이제 뭐 말씀하신 이념, 그 정보, 이해, 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원고에 이론적 분석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 보시면 사실 교원성과급 연구가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원성과급제 연구가 참여정부 시기에 제가 리스트를 쭉 보니까 참여정부 시기에는 한 8편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이제 교원성과급제가 아주 급격하게 확대된 시기였기 때문에 논쟁이 많다 보니까 25편 정도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한 14편,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11편 정도로 오히려 많이 감소됐습니다. 사실 정책 어젠다로서 의제화되는
되지는 못한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폐지 요구가 되게 많고, 선생님들은 되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거의 80~90% 이상의 선생님들은 이제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공유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공유가 잘 안 돼서. 그래서 그 네 가지 어쨌든 현재 일단은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논문도 좀 감소된 추세고, 뭐 논문에 대한 내용은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 많지만 뭐 그렇지 않은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네 가지 틀에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원 성과급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이 교원 성과급제가 이제 도입된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은 신자유주의, 뭐 다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학계 이론으로는 신공공관리론이 언급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뭐 이론으로는 이제 경제에서 나온 건데 주인 프린시펄 에이전트 모델이 있어요. 주인 대리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을 시행하는 선생님들 얼마나 더 열심히 이제 일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소위 말해서 그런 이제 성과급 제도를 추진해야지 교육이 더 잘 수행된다는 그런 이제 시각에 근거한 거죠. 이것이 이제 비단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행정 분야에 다 사실은 도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특히나 임금 제도를 보면 연공 서열에 따른 호봉 제도잖아요. 이것은 아주 비판적인 입장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보정해 줘야 된다는 그 이념에 따라서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제 표 2에 두 번째 보면 이제 교원 성과급제 지지 또는 반대 근거 이데올로기랑 이론을 적어놨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이념, 이데올로기는 이제 형평성, 교직 문화의 형평성 이념,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 이념. 그래서 세부적 이론은 이제 학술지를 쭉 보니까 뭐 인간관계론도 언급되고요, 자기 결정 이론, 스스로 결정해야지, 자기 내적 동기에 따라서 가르쳐야지 더 열심히 가르치고 성과가 좋다라는 게 자기결정 이론입니다. 심리학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심리학적인 이론들은 대부분 이제 교원 성과급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어떤 그런 이념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제 인사혁신처럼 계속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이데올로기.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연공서열 호봉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비판에 대한 이제 신공공행정 이론, 성과급이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사혁신에서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는 논리가 나와요. 형평성. 그래서 그러니까 형평성.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제 교원 단체에서는 교직 문화의 형평성을 주장으로 폐지돼야 된다고 하는데, 인사혁신에서 오히려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다른 공무원 직종도 다 성과 급제를 하고 있는데 교사는 빠질 수 없다. 형평성 논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교육부라든가 교원단체가 특히 교육부에서 내세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혁신처랑 교육부랑 논의를 하는데, 인사혁신처가 형평성 논리의 이념을 주장하면 교육부에서는 거기서 이제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폐지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인사혁신처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럼 기존 연공서열 호봉제로 갈 거냐 교직은?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적인 이념을 교육계에서는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데올로기 이제 현황에서. 근데 그건 이제 정보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는 이제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주기도 하고요. 정보 그 자체로도 어떤 정책을 유지하거나 폐지시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요 연구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이제 표 3에다 좀 정리해 놨는데, 생각보다 교원 성과급제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 김희규 교수님이 물론 부산 지역이긴 한데 2013년도 논문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제 얼마나 공정하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이 3.4점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선생님들 되게 싫어합니다. 교원 성과급제를 다 반대하고 정서적으로 80~90%는 반대를 하는데, 이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외로 보통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그리고 저 일부 뭐 소수긴 하지만
현장에서 이제 적용되고 있는 재반 상황을 보면 어려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교사들한테 주는 제도로 약간 변환되고 있어요. 직무급제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공유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특히 교장 선생님들이라든가 부장교사라든가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유되고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싸움에서도 사실은 확실하게 폐지해야 된다라는 아주 객관적인 이제 그런 정보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써놨습니다. 그 현장 사례도 이제 언급해놨고요. 현장 사례 보면 이게 초등학교 사례긴 한데 어려운 학년을 맡거나 부장교사를 맡거나 특수아가 편성된 학급을 맡거나 이런 어려운 일을 더 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성과가 돌아가는, 사실 성과급이 아니라 직무급제화되어 있는 거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선생님들이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또 필요하지 않느냐는 뭐 인식이 소수긴 하지만 어쨌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라든가 부장교사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다음 이해관계입니다. 아까 이해관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원단체에서는 이제 폐지시키는 것이 이제 그 이해관계로 삼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교총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는 많이 찬성을 하고 있고 사실 조건부로 교총은 이제 찬성하고 있습니다. 뭐 정규적인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만 또 교총도 최근에는 또 반대 입장을 많이 선회했습니다. 선회했고 그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정서적으로 이제 교원 성격들을 싫어하니까 이제 반대 입장을 선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혁신체 조직의 행정관료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조직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체 자체에 사실은 이제 이해관계, 인사혁신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 이해관계 때문에 형평성 논리라든가 타 공무원 그런 것들 이렇게 유지를 이제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이해관계는 뭐냐? 교육부는 중도적입니다. 교육부는 이해관계가 제가 봤을 때는 교원단체로부터 그 단체 협상에서 폐지시키는 요구를 받아가지고 인사혁신체에 그냥 요구하는 건데 되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교육부가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별로 없고, 연구 영역조도 폐지냐 찬성이냐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교육부 연구과제는 그냥 보완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는 약간 중도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인사혁신체 이해관계가 있고, 이해관계는 아주 이제 유지하는 이해관계. 교육부는 중도적인 이해관계고, 교원단체를 이렇게 반대하는, 폐지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되게 팽팽한 거죠. 인사혁신체가 갖고 있는 되게 상당한 권한 때문에 폐지가 어렵습니다. 그게 네 번째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제도에서 제가 표 8에다가 현재 법령을 넣어놨습니다. 법령 보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의 인사, 호봉제도, 임금제도는 인사혁신체가 완전히 총괄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의 이제 교육 공무원만, 교원한테만 이것을 풀어준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공무원을 다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부처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장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이 임금체제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교사의 임금체제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갖고 있어요. 100% 갖고 있고. 법을 보니까 외무부만 약간 특수성이 약간 인정된지 모르겠는데, 이제 외무는 이제 자율적으로 내부 내용을 정하게 돼 있지만 역시나 3등급제로만 유지하게 돼 있고 상대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도적인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제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 마지막 표 9고요. 따라서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조직의 이해관계를 특히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시켜줘야 된다고 하거나 뭔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기존의 연공 서열에 따른 호봉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또 관련 그 정보를 학계에서 많이 이제 축적하지 않는 한 이 제도는 그대로 간다라는 게 뭐 이놈의 결론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정확하게 잘 맞춰주셨고요. 자, 그래서 왜 폐지되지 않는 겁니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나중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논문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발표는 네 분의 공동 연구 주제입니다. 이것도 저희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협력, 연계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우리 발표는 하문예 교수님이 해주시나요? 예, 발표에 참여하신 분들 소개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의 하문혜이고요. 저희 같이 동료 교수님인 김은경 교수님, 서원대에 계신 허원정 교수님,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한광희 장학사님이 같이 공동 연구했습니다.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역대학, 교육청, 학교의 협력을 통한 학교 참여 기반 종단 연구 설계의 특징입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패널 데이터가 40개 정도가 구축되었거나 구축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교육종단 연구를 시작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제 앞다투어 종단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현재 이런 이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큰 도시들 위주로 대구 전남까지는 10년 추적 조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조금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3년 내외에 추적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단 연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결국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근거해서 교육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교육 정책이 지향하는 혹은 목표로 하는 성과가 단기간에 성취되거나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종단 자료가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종단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교육종단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설계하거나 조정하는 데 필요한 활용 가능한 정책 지식이 생산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와 경기에서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성과를 좀 더 따로 평가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그러니까 각 시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요구와 맥락을 반영해서 실증 자료를 구축하자는 게 되게 중요한 목표인데 사실 이제 여기 박준홍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의 유사하게 내용도 유사하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도 유사하고 조사 방법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 교육 종단 연구들이 엄청난 대규모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혹은 조사들이 각 지역의 교육청과 학교의 특수한 요구와 맥락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저희들 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됐던 건 저희가 세종하고 전북에서 조금 단기로 목적형으로 종단 연구를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 조금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었고 서울교육종단연구에서 올해부터 학생 역량평가 방법을 약간 다르게 하는 것 정도가 시도교육청별 차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막 이렇게 연구 방법이 되게 잘 구성되어 있고 한 건 아닌데 저희가 지역대학하고 교육청하고 학교가 어떻게 소통하고 조율해서 지역형의 교육종단 연구를 설계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향후에 좀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지역형 교육정단 연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좀 질문을 던지려고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어떤 협력의 과정이 있었는지, 조율의 과정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어떤 설계가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 다른 시도교육청 연구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공주대학교하고 충남교육청은 초기 조건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교육청이 갖고 있는 요구와 공주대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요구가 조금 만나면서 저희가 2019년 초반에 지방교육정책개발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아직 현재 뭐 조직이 막 좋고 그렇진 않지만 그 안에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연구에 대한 요구, 그리고 공주대학교가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역량이나 요구 같은 걸 이제 매칭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2019년에 종단 연구 초기 설계를 같이 하고 2020년엔 저희가 조금 실험을 했습니다. 시범 연구를 통해서 연구 설계를 좀 정교화한 후에 올해 이제 1차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1차 조사에 저희가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 디테일한 설계 내용은 조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교육청이 혁신학교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이제 대학에서는 그러려면 장기간의 성과 관찰이 필요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종단 연구를 설계하게 됐고요.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좀 학습자로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연구의 과정에.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좀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초기 설계는 교사들이 참여 실천 연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종단 연구를 처음에 제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려고 보니까 2020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교육청이 원하는 목표, 그러니까 정책 연구의 목표가 학교의 성장을 보고 싶은 것이냐, 그럼 다른 종단 연구에서처럼 개별 학생의 성장을 보고 싶은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성장, 그러니까 특히 혁신학교, 그 충남교육청이 원했던 혁신학교의 어떤 성과를 보기에 자기보고식 검사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다른 종단 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학생 역량의 성과를 관찰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냐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 실천 기반 연구를 저희가 제안했지만 실제 학교의 여건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업무 양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실제로 실행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자와 학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6개 학교, 아주 자그맣게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역량을 위한 수행과제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연구에 참여해서 어디까지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탐색을 해보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학교별 진단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그게 학교에 얼마나 유용하거나 유인가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조금 계속 좀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단 연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교육청 종단 연구들은 주로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별 학생을 추적 조사합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를 성장의 단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학생의 성장이 학교 혁신의 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가 이제 달라졌냐면 조사 내용에 학생의 개인의 배경 변인보다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게 됐고 학교의 조직적, 문화적 특성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조사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혹은 조사 단위이기 때문에 학생을 표집하지 않고요. 시도교육청에서는 보통은 표집층을 학교로 해서 학생을 최종적으로 표집하죠. 근데 저희는 학교를 표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자그맣게 일단은 이제 표집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이제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표집을 한 다음에 표집 학교가 그 8개 학교가 3년 동안 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동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참여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혁신성 진단과 관련해서 학교 혁신성이 양적 조사 방법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질적인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됐고요. 이 두 가지는 상호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결과 해석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역량을 자기 보고식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생의 역량은 결국에 여기 보시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과제를 설계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민주적 의사소통, 생태적 소양. 이 생태적 소양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그전에는 보지 않았던 건데 당시 2019년에 이 부분이 충남교육청에서 되게 중요하게 봤던
성과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넣었고요. 이런 과제를 설계해서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 과제를 선생님들이 운영해서 학생들이 그 과제에 답변하고 그것을 선생님들이 채점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연구진 혼자서 할 수 있지가 않고 학교에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상태여서 이런 방식으로 대학의 연구진과 연구협력 교사단을 딱 이렇게 두 축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했을 때 또 실제로 이 결과가 정책 설계나 조정 과정에 활용 가능한 정책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3년을 해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실제로 시도교육청의 특수한 요구와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더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중단 연구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왜 하는가, 여러 돈 들여서 그거 왜 하는가와 관련된 조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세션은 뭐 다 훈련을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다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문예 박사님 교수님과 여러 공동 연구를 한 이 주제를 들으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학술 대회의 자유 발표, 이 세션의 성격에 맞게 아주 뭐 정교한 논리적인 그런 논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슈를 던지고 또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온 과정을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충분히 학술대의 의의가 살아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문적으로도 또 실천적으로도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보여주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저희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고전 교육행정학회 회장님과 또 우리 백규호 선생님이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의 이제 발표 마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 발표해 주시나요? 제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럼 소개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저 공유가 잘 안 돼서 바로 그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큼직하게 글자 크기를 해서 발표자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특별연구원에 있고 현재 교사로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논의해 볼 내용은 특별법 교육 특례 관련된 조례의 특징과 그에 대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넘기시고 논의 목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저희가 지방교육자치가 30년인데요. 제주도도 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입니다. 이 특별법에서 교육 분야에는 크게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자치회장이 별도로 있다는 점과 그리고 현재 교육의원이라는 게 남아있는 유일한 시도입니다. 교육위원과 의원에 대한 좀 헷갈린 부분이 있으실 건데요. 지역 주민이 교육 관련된 지방의원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일반인들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러분들 자율학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 시도대는 자율학교 관련된 훈령을 통해 자율학교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폐지되었죠. 폐지되고 시도에서는 교육 규칙을 통해서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법률로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더 강화된 특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가 갖고 있는 제주 특별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해 보고요. 그럼 과연 조례를 통해서 얼마나 특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정도를 여러분들과 안내하는 것으로서 제 발표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우선 특별법 개관의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보시면 가장 큰 부분이 관련 조항이 1조와 6조와 20조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제주 지역의 어떤 특성입니다. 법률상 용어를 워딩으로는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고도의 자치권의 보장입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방 분권과 이로 인한 규제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입법기술적으로 들어갔을 때 특별법에선 다른 법률의 관계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선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 업무를 이관을 해야 그 특별법으로서 실무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로 제20조를 통해서 이관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둠으로써 현재 8단계까지, 7단계까지 이양이 완료되어 있고 8단계가 이양 중인 걸로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이게 특별자치도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좀 낯설어요. 현재 자치백서에 따르면 일반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어떤 특별지역, 선도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특례를 부여받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행정법적으로 들어간다면 대외적으로는 일단은 국가로부터 독립한 어떤 자치 사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 내적으로 하면 주민자치라고 보통 학술적으로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에 관련된 조례를 정함으로써 스스로 이행하고 스스로 구속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의 위상이 무엇인가라고 다가갔을 때는요. 일단은 그 교육의 특성을 살리고요. 교육 분야 자치권을 보장하고요. 대외적으로는 실질적인 교육에 관한 분권을 보장하고 규제 완화하고 국제교육 기준에 맞는 어떤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요. 대내적으로는 저희들 교육 당사자들이 그 지역 주민에 따라 조례를 통해서 교육 행정을 구속하고 이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 분야 주요 내용을 넘어가시고 그러면 도대체 그 분야별 특례가 무엇이 있냐라고 한번 개관을 들어갈게요. 일단은 커다랗게는 교육감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 교육의원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 각급 학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지원 특례 재정 부분이 있고요. 영어 교육도시 관련된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은 교육감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교육자치법이라고 저는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으로서 일단은 5년인데 제주도는 3년입니다. 네. 그리고 부감제도가 있는데요. 부감제도가 현재 교육자치법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을 거예요. 학생 인원과 인구 인원이 있는데 제주도는 그거에 관계없이 별정직 1인을 둘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통해서 좀 인구를 완화시키라는 논의가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 교육지원장 특례라고 해가지고 교육장 공모제라는 것을 특례로 두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이거에 대한 교육자치법을 통해서도 특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육감의 소관 사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내에서도 교육장 공모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교육위원 특례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특이하게 저희 법률상 교육위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인원까지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의원 4명과 교육위원 5명입니다. 현재는 이 법률에 따라 현재 제주도만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존속 여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금 많은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각급 학교 부분인데요. 사립학교 부분인데요.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 장관이 아닌 교육감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유초등 부분에 대해서 일부 권한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양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 일단은 어떤 행정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 권한과 그리고 입법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재정권입니다. 제주도는 특별하게 그 보통교부분 같은 경우 원래는 보존해주는 개념으로 일단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법률로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총액의 1만 분의 157 이렇게 이게 좀 상징적인 부분이 큽니다. 그 실질적인 금액 비교를 했을 때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부분은 조금 별개의 논의하더라도 법률에 따라서 그 비율을 지정해놓고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 예산 부분이 일단 도청에서 교육감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도에서 또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 또한도 1000분의 50이라고 이렇게 일단은 조례를 통해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또한도 타 시도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율학교가 있는데요. 2020년 10월쯤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훈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소관 산무가 일단은 교육부의 어떤 소관인데 훈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방교육자치, 교육자치 강화 개념으로 시도 폐지를 함으로써 교육규칙으로 일단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례 조항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특례가 있는데 어떻게 조례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을까라고 조금 논의를 해보는 게 바로 그러면 어떤 게 있나? 그럼 다양한 조례가 있을 텐데 저희는 교육 조례로 한정 지었어요. 그럼 교육 조례라는 게 학술적인 정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관 사무, 보통 도청 소관과 도교육청 소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도청 소관 같은 경우는 평생 교육인데 그걸 지금 저만 연결이 끊어졌나요? 끊어졌습니다. 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디 가셨어요, 발표자분? 사라지셨네.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럽습니다. 네. 들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끊기셨죠. 네네네. 자꾸 끊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인터넷 접속에 대한 교육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지금 이 교육조례는 제주 특별자치도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특례가 많아요. 네네네. 이거를 제대로, 예, 괜찮으십니까? 자꾸 끊기네. 그러한 특례 조항을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율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 어떻게 지금 구현하고 있는지를 발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이런 권한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례 버금가는 조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표인데 네. 자꾸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네. 네, 지금 네. 연결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중간에 혹시 사라지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또 나타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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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 중간에서 입법 과제 논의 부분만 해서 마무리할까요? 네, 현황 부분은 한번 글자가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입법 과제 부분은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혹시 교육자치 조례 제정에 대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논의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자치법 쪽에서는 좀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요. 교육자치 조례로에 대한 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실무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크죠. 만약에 중간에 제정을 했을 때 앞뒤와의 관계, 그렇죠. 그다음 그 안에 들어갈 권리 의무 책임, 그다음 타 조례의 관계 때문에 매우 복잡한 부분이지만 제주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정해 보지 않을까 초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미활용한 특례하고 현재 그 활용되지 않는 그 특례 조항 조례가 부분인데 하나만 해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교육감 부분인데요. 이 부교육감 제도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교육부 장관 그 국장급이 되겠죠. 예, 국장급들이 시도에 왔을 때 이제 부교육감 위치가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장급이 2개가 됩니다. 대학교에 하나, 사무총장급 그리고 시도 부감급이 있는데 이 정무적인 역할을 할 수가 많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교육감의 법적 지위가 그 소관 사무를 다 관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속 자체가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 가교 역할도 하겠지만 시도의 어떤 교육자치 부분에 대한 좀 전지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따라서 정무적인 부교육감 제도가 필요하고 이와 연계로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도 부교육감 권한 그 확대할 수 있는 학생 인원, 총학생 인원과 총 인구수에 대한 부분은 좀 낮춰서 뭐 경기도나 등등 필요시에는 정부적 부교육감이 있는 것이 교육자치와 추후의 학교자치 완화까지 좀 고려한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본의 아니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네. 네네. 저도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이 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설계할 때는 혹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는 이런 법적인 검토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발표하신 총 5분의 그 내용에서도 아마 법이라는 게 나랑 무관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우리 발표하신 분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저희 잘 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에 발표하신 최예슬 박사님, 예, 전체 세션 참여하시고 또 오늘 주제 발표하시면서 못다한 얘기 해주시고 마무리 말씀 해주세요. 예, 최예슬 박사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볼륨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리세요? 다른 분들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박사님. 뭔가 스피커 오디오가 그럼 조정하시는 동안에 우리 류명혜 박사님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류명혜 박사님. 네. 네네, 예, 마무리 네. 발표해 주세요. 네, 말씀. 네. 오늘 에어미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활용해서 원격 학술대회 하는데 제가 처음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교육행정학회는 그 선진적인 학회라서 네. 우리가 줌에 익숙해 있는 우리를 또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네. 인도를 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텍스트에 있는 부분에 그 교육 영역과 복지 영역의 정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리고 교육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가 교원의 정원을 인구가 감소할 것이니까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상 인구가 줄어들니까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교원은 이제 국공립의 경우에 공무원이고 사립 경우에도 중학교까지 국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원의 인건비를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 양성대학의 사범대학 교육대학도 교원의 양성 코스인데 교원의 정원이 축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입학 정원도 줄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사무적인 접근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재정이라고 하는 유한한 자원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가의 박사님, 재정 여력과 죄송한데요. 저희 네. 50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서 간단하게 그냥 마무리 발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세션이 저희가 50분까지. 원래 50 80분이었는데 지금 72분인 것이죠? 네네, 80분인데 알겠습니다. 앞에 네네. 접속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예, 10분을 알겠습니다. 까먹었기 때문에 지금 1,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 복지 부문의 영역을 정립하자는 것인데요. 복지에 많은 재원을 쓸 여력과 의지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HEW라고 해서 Health, Education, Welfare가 원래 한 가지인데 광의의 웰페어를 보더라도 이 에듀케이션은 굉장히 웰페어의 코어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가령 우리 코로나 팬데믹 크라이시스 중에 교육에서도 학생들과 가정에 확진자가 있느냐, 발생했느냐 이러한 것을 보건복지부 질병청에서 직접 집계를 했습니까? 혹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집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 집계를 하지요. 또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취학 연령의 아동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어디서 또 희생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서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따로 동사무소 구청 직원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교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HEW의 핵심이 에듀케이션이고 광의의 웰페어의 핵심이 에듀케이션인데 왜 국가 재정은 복지라는 타이틀로는 많은 재정을 쓸 수 있는 여력을 찾을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왜 교육에는 재정을 쓰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소 지향, 감축 지향이 인구 감소 시대에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제로 베이스에서 국가의 재정 여력과 의지를 교육에 좀 더 집중 투자를 할 그런 결단을 내려주기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교육계에서 설명 설득을 할 그런 중요한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예슬 박사님 연결되셨나요?
소리가 또 안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광현 교수님 간단하게 예, 마무리 예, 멘트 네. 해주세요.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앞으로 PPT로 만들어 발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하문예박 교수님. 아, 저희 허 교수님 혹시 계시면 아, 네네네. 허은정 교수님. 교수님. 이동 중이시긴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냥 인사만. 예, 허 교수님 인사하시고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접속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냥.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예, 네, 허 교수님. 예, 제가 시간도 지금 없는데 접속이 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열심히 발표 들었고요. 하문혜 교수가 예, 지역이랑 그 지역사회 교육행정 연결시키는 그 연구를 그 매년 같이 하게 기회를 줘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라 함께 공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선 방안이나 관련된 거를 같이 고민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교 우리 박사님. 행정하고 법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기회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그 교육행정학회 연치학술대회 발표 자리에 참여해 주신 우리 발표하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참가자분들이 꽤 계시는데 궁금한 점이나 또 필요한 부분들을 일일이 여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학회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주제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다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가면 되나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저 모르겠어요. 위에 왼쪽 상단에 화살표 버튼 보이시나요? 그 상단에 그거 화살표요? 나가시면 나가요? 제가 그럼 세션을 종료해 드릴게요. 네, 다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